안녕하십니까, 윤석표 변호사입니다. 부채가 이제 50억이 넘어가는 기업들이 이제 회생하는 거를 뭐 정통 기업회생, 법인회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 부채가 50억 이하인 기업들이 하는 걸 기업이나 사업소득자가 신청한 회생을 간이회생이라고 하고, 그 다음 급여소득자가 소득자 중에서 무담보 채무가 10억 이상, 담보 채무가 15억 이상 되는 경우는, 초과하는 경우는 이제 일반 회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15억 이하인 사람이 사업소득자가 됐든 급여소득자가 됐든 구분 없이 신청하는 개인회생이 있고, 그 다음에 부채 초과, 지급불능, 지급정지, 뭐 요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신청하는 법인파산, 기업파산, 그리고 개인인 경우는 개인파산, 이렇게 그 도산 절차는 세분화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회생파산과 관련해 가지고 대표이사나 뭐 임원 관련자들한테 형사고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안에도 사기회생죄, 사기파산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형법상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여러가지 그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죠. 근데 회생 파산을 한다고 해서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부정수표 단속법이라든지 뭐 몇 가지 빼놓고는 이게 다른 범죄 행위가 혐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 다 여기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가 있으면 그 개별 사건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든지 뭐 피치 못해서 하게 됐다든지, 그러니까 뭐 위법성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등을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수사에 임하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 것이지, 파산 회생 절차로 그거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소가 뭐 필수적으로 들어오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회생 파산을 하면 채권자들이 보통은 이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하면 회계자료, 금융자료,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파산 경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금집행이 이게 뭐 사기가 됐다거나, 아니면 뭐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이 임의로 썼다거나 이런 사정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신청서 쓸 때 그런 사정이 있으면은 걸러내고, 또는 뭐 반환을 하든지 책임 요소가 부담되지 않을 그런 사안들을 뭐 점검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회생 파산 하지 말라고 보통 의뢰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생 파산 했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더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다음에 회생 파산하면 형사고소를 막을 수 있느냐, 이런 걸 조금 물어보시는데, 형사고소는 고소권자 마음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포괄적 금지명령 뭐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런 것들 민사적인 부분을 금지시키는 것이지, 형사적 고발권, 진정 이런 것들을 회생 파산 절차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에 점검을 잘 해야죠.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책임질 일이 발생하느냐, 형사적 책임을 질 일이 발생하느냐 잘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세무에 아리까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채권자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제대로 사전 점검해서 회생 파산 신청했을 때는 자료가 충분히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이 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의 생활 상태라든지 과거에 그런 것들이 소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납득하고 고소 고발 건들이 줄어들더라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구제비로 사건 수임해 가지고 회생 파산 신청하면 안 됩니다.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사전에 상담을 하면서 업무상 횡령, 배임이라든지 또는 뭐 사기건이라든지, 사기 같은 경우는 좀 쉽게 판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변호사하고 충분히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의뢰인들은 충분히 자기가 지금 사기가 될 것 같다는 거 알아요. 또 유사수신행위 뭐 이런 거 될 것 같다는 거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냥 공정하게 회사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형사는 형사대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형사적 책임은 불법 행위는 범죄 행위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요. 행위 시점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에 어떤 계약이 있었고 그래서 돈을 뭐 10억을 받았다 치면 그 돈이 이제 못 갚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다 사기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럼 2020년 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갚을 의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영업 상황이나 자산 상황상 변제할 능력도 객관적으로 있었다. 근데 그 뒤에 뭐 코로나 터지고 또는 뭐 저기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뭐 금리가 너무 올랐거나 뭐 이렇게 돼서 못하게 됐다. 또는 뭐 화재가 났다. 직원이 횡령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변제를 못하게 되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일 뿐이지 형사적으로 사기가 성립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건건이 그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건이 다 개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건지 안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회생파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련해서 조정을 하는 제도이지 형사적 책임을 방지할 수 있는 것,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자료가 오픈되기 때문에 이제 형사 고소나 이런 건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만약에 형사 고소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거기에 소명 자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게 이미 한번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기 방어를 해야 무혐의가 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를 받더라도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